세계 민담 이야기 노르웨이 편 새사위와 장인 영감. 옛날에 어떤 사람에게 어엿한 처녀들이 된 세 딸이 있었어요. 세 딸 중 첫째 딸은 양에게 시집을 가고, 둘째 딸은 땡벌에게 시집을 가고, 막내 딸은 수달에게 시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세 딸의 결혼식은 나이 순으로 첫째 딸부터 올려질 예정이었어요. 첫째 딸의 결혼날이 다가오자 딸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결혼잔치가 열리기로 되어 있는 양의 집으로 떠났습니다. 사위의 집에 이른 두 사람 중 딸의 어머니가 물었어요. 여보게 사위, 글쎄 저녁 식사로는 무얼 먹게 되는가? 난 그게 궁금해. 아, 그거 말입니까? 곧 보여드리죠. 난로에 주전자를 올려놓으십시오. 사위가 될 양이 말했습니다. 이리하여 장인 네가 그의 말대로 난로에 물을 얹어 놓았습니다. 양은 엉거주춤 난로 위로 허리를 구부리더니 젖을 짜서 들쩍지근한 죽을 만들었습니다. 이 결혼식 잔치에서 먹을 것이라고는 이렇게 해서 끓인 죽밖에 없었어요. 두 사람은 땡벌과 결혼하기로 되어 있는 둘째 딸네에 갔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 일이 벌어졌어요. 땡벌의 집 문 앞에 이른 장모가 땡벌에게 물었습니다. 여보게 사위, 오늘 저녁은 무얼 먹을 참인가? 그러자 땡벌이 대답했습니다. 죽이요. 죽이라니? 죽을 끓이려면 우유라도 있어야 할 게 아닌가? 글쎄요. 사실 저도 그게 걱정입니다. 어떻게 해보는 수밖에 없겠지요. 어휴, 자네도 참 딱하이. 요리를 맡고 있는 부엌 쪽의 사람들은 우유가 없자 죽이랍시고 멀건 맹물만 국자로 접시에다 가득 떠서 내왔습니다. 우유를 못 구한 사람들은 땡벌이 뾰족한 수라도 내겠지 하는 마음으로 그냥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땡벌은 접시를 받아서 식탁 위에 한 줄로 줄지어 놓더니 식탁 위에 선반으로 부응하고 올라가 맹물 위에 꿀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리하여 결혼잔치에 참석한 사람들은 맹물에 탄 꿀로만 꿀꺽꿀꺽 배를 채웠습니다. 두 사람은 수달과 결혼을 하기로 되어 있는 막내딸에게로 갔습니다. 이번에도 장모는 사위에게 똑같은 말을 물었어요. 여보게 사위, 그래 자네는 저녁으로 무얼 대접할 셈인가? 장모 물음에 수달이 대답했습니다. 아, 저녁거리 말입니까? 지금 마련하러 가려던 참이에요. 바다로 나갈 예정인데 절 따라오신다면 우리가 무얼 먹게 될 것인지 금방 알게 될 것입니다. 그 말에 장인이 즉각 찬동을 했습니다. 어디 자네를 한번 따라가 봄세. 두 사람은 배에 올라탔습니다. 장인은 배 한가운데 앉아 노를 잡고 힘껏 저었고 수달은 배 끝쪽에 앉아 장인을 마주보며 노젓기를 도왔습니다. 숨이 턱턱 차도록 노를 저어 바다 가운데에 왔을 때 수달이 벌떡 일어서더니 물었어요. 장인 어른, 제 눈을 보세요. 팔았습니까? 장인은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물음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 퉁명스레 쏘아붙였어요. 아니야, 파랗지 않아. 그러자 수달은 털썩 주저앉더니 장인을 마주보고 계속 노를 저었습니다. 한참 더 갔을 때 수달이 다시 불쑥 일어서며 물었어요. 장인 어른, 제 눈이 파랗습니까? 아니야, 절대로 파랗지 않아. 그러자 수달은 다시 주저앉아 계속 노를 저었습니다.
얼마나 어깨가 아픈지 장인은 더 이상 바다 멀리 나가자고 우길 수가 없었어요. 그때 수달이 다시 일어나 물었습니다. 장인어른, 지금은요? 장인은 만사가 귀찮아 쉬고만 싶다는 생각이 들어 아무렇게나 대답했습니다. 그려 이제 자네 두 눈이 파랗게 됐는걸. 그러자 수달이 말했어요. 이제 다 왔군요. 자, 이제 고기를 낚아야겠습니다. 제가 바다로 풍덩 들어간 뒤로 물 위에 보글보글 거품이 일거든 잽싸게 일어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수달의 말에 장인은 그럼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달은 풍덩 바닷속으로 뛰어들어갔어요. 한참이 흘렀지만 거품이 보글거릴 기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찌된 일이람 대체 소식이 없으니 답답하기 그지없는 노릇이로군. 그 뒤로 다시 한참이 지난 뒤에야 저쪽에서 거품이 보글보글 했습니다. 장인은 부랴부랴 노를 저어 배를 그쪽으로 댔어요. 수달은 커다란 연어를 잡아가지고 올라왔습니다. 두 사람은 상당한 시간을 허비하고 나서야 사람들이 목이 빠져라 기다리고 있는 집에 닿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자리에 온 어느 누구도 그렇게 애써서 잡아온 연어로 차린 음식에 대해서 불평하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간 딸들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며칠이 지나자 사위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다시 궁금해졌어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글쎄 그 애들이 요즘은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겠구려. 무얼로 끼니를 때우는지. 칫, 그 애들이야 그저 그렇겠지 뭐. 사내가 시큰둥하니 대답했습니다. 사위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이젠 더 이상 가보지 않아도 짐작이 간다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어느 날 양식이 바닥이 났을 때 이젠 그나마 식량마저 떨어졌다고 마누라가 바가지를 긁자 사내는 무슨 꿍꿍이 속에 있어서인지 이렇게 장담했습니다. 그렇게 보채지만 말고 난로 위에 주전자나 올려놓으라고. 사내는 밖으로 나가 커다란 양뿔을 2개 들고 오더니 주전자가 보글보글 끓고 있는 벽난로로 가서 선반을 버티면서 기우뚱하게 섰습니다. 2개의 양뿔을 주전자 속에 담그고 말입니다. 꽤 오랜 시간 뒤에 그가 얻은 것이라고는 숯덩이가 2개 얼크러져 뒹굴고 있는 시커먼 죽뿐이었습니다. 사내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것으로 기가 죽지는 않았어요. 그는 슬금슬금 선반 위로 올라갔습니다. 남편의 행동을 보고 이해할 수 없었던 마누라가 따졌어요. 임자는 지금 대체 무엇을 어떻게 하자는 건가요? 약간 방법이 서툴러서 그랬지만 이번에는 틀림없어. 임자는 아무 소리 말고 식탁에 접시나 갖다 놓으라고. 그녀는 대체 알 수가 없다는 듯이 고개를 가우뚱하더니 부엌으로 가서 꾸물꾸물 접시를 내왔습니다. 선반 위에 올라간 남편은 자꾸만 허트림을 하면서 그동안 먹었던 것을 접시 위로 개워냈습니다. 그는 땡벌처럼 자기도 꿀을 토할 수 있으려니 생각했던 것이지요. 다음 날 마누라는 또 성화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이렇게 우두커니 앉아있다간 굶어 죽고 말겠소. 어떻게 무슨 소리를 내어야 할 게 아니오? 아, 알았어. 그렇게 바가지 좀 긁지 마라. 내게 좋은 수가 있으니까. 사내는 마누라를 데리고 바닷가로 나갔습니다. 두 사람은 배에 올랐는데 마누라가 배 한가운데 앉아 노를 젓고 남편은 배 끝쪽에 그녀를 마주보고 앉아 노젓기를 거들었습니다.
얼마쯤 노를 저었을 때 남편이 펄떡 일어나더니 마누라에게 물었습니다. 마누라, 나 좀 보. 내 눈이 어떻소? 파랗지 않은감? 마누라는 남편이 자기를 놀리는 것으로 생각하고 화를 벌컥 내었습니다. 임잔 이 바다 한가운데까지 와서 날 놀리긴가요? 두 눈이 멀겠어. 왜? 마누라가 양칼지게 쏘아붙이자 사내는 털썩 주저앉아 다시 노를 힘껏 저었습니다. 얼마쯤 더 갔을 때 사내가 다시 일어나 물었어요. 여보, 이번에는? 남편의 꿍꿍이 속을 알 길 없는 마누라는 이런 일을 두고 이러쿵저러쿵 말과알부하는 것부터가 내풀릴 노릇이라는 생각이 들어 꽥 소리를 질렀습니다. 두 눈이 멀겋다니깐 그래요. 사내는 아무 소리 않고 다시 앉았어요. 그 마누라도 입을 다물고 묵묵히 노만 저었습니다. 그런 상태로 얼마쯤 시간이 지나자 사내가 불쑥 또다시 일어나 또 그 질문을 던졌습니다. 마누라는 화가 머리 끝까지 돋았어요. 그래요. 인제 눈이 파랬어. 파래. 그러자 사내가 그 말을 기다렸다는 듯이 반색을 하며 말했습니다. 내가 바다로 뛰어든 후 임자는 거품이 솟아오르는 곳으로 잽싸게 노를 저어. 말을 마친 사내는 풍덩 바다로 뛰어들었고 한참이 지나도록 강감무소식이었습니다. 거품도 일지 않았고 사람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여자는 영문을 모른 채 기다리고 기다렸지만 남편은 영영 떠오를 줄을 몰랐습니다. 암탉은 산에서 춤추고. 옛날에 어떤 교구의 모퉁이에 세 딸을 데리고 사는 늙은 과부가 있었습니다. 이 할머니는 집이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산자락 어귀에 있었으며 워낙 가난해서 가진 재산이라고 해보았자 고작 암탉 한 마리밖에 없었습니다. 이 암탉은 집안의 보물이라서 할머니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쥐면 꺼질까 불면 없어질까 애지중지 아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느닷없이 암탉이 눈에 보이지 않았어요. 할머니는 오두막집 안팎을 샅샅이 뒤지며 암탉을 찾았지만 도대체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대체 얘가 어디로 갔담? 하늘로 솟았나? 땅으로 꺼졌나? 할머니는 참다 못해 큰딸을 불러 일렀습니다. 얘야, 너가 좀 나가서 암탉을 찾아보아라. 무슨 일이 있더라도 기어코 찾아와야 된다는 걸 명심하여라. 그리하여 큰딸은 암탉을 찾으러 나섰습니다. 그녀는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부지런히 찾았으나 도대체 암탉은 보이질 않았습니다. 불러도 대답이 없었어요. 다만 산 메아리만 울려올 따름이었습니다. 암탉은 산에서 춤추고 있지. 암탉은 산에서 춤추고 있어. 이상한 생각이 든 큰딸은 산 쪽으로 허겁지겁 올라가다 그만 호방다리에 빠져 땅속 깊고 깊은 곳으로 곤두박질 치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가까스로 정신을 차려 허둥지둥 나아가는데 이상한 방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새로 나타나는 방은 지나친 방들보다 더욱 화려했습니다. 마지막 방에 이르자 그녀 앞에 몸집이 엄청나게 큰 트롤이 버티고 섰어요. 이보 아가씨, 내 마누라가 되어 주겠소?
트롤이 다짜고짜 물었습니다. 뭐라고요? 난 없어진 암탉을 찾으러 왔지. 당신 같은 양반한테 시집오러 온 게 아니에요. 그러자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은 산속 트롤은 와락 그녀를 붙들어 딴광에 던져버렸습니다. 집에서 딸과 암탉을 기다리던 할머니는 딸도 암탉도 간간무소식이자 애가 탔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조금만 더. 그러나 큰딸은 며칠이 가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기다리다 못해 둘째 딸을 불렀어요. 얘야, 너가 나가서 내 언니 좀 찾아보아라. 그리고 부탁이건데 돌아올 땐 꼭 암탉을 데려오는 것도 잊지 말아라. 이리하여 둘째 딸도 밖으로 나가 부지런히 동네방네 이곳저곳을 뒤졌습니다. 불러도 소용이 없었어요. 산 메아리만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암탉은 산에서 춤추고 있지. 암탉은 산에서 춤추고 있어. 둘째 딸은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그녀 역시 허둥대다 허방다리를 디뎌 땅속 깊은 곳으로 꼬꾸라지고 말았습니다. 둘째 딸도 큰딸처럼 무수한 방을 지나다 마지막 방에 이르게 되어 가로막는 트롤을 만났습니다. 트롤은 우리 전통 도깨비와 같은 것이에요. 여봐요, 아가씨, 어때? 내 마누라가 되어주겠어? 이번에도 징그러운 트롤이 다짜고짜 물었고 둘째 딸은 고개를 살래살래 저었습니다. 난 잃어버린 암탉을 찾으러 온 거지. 당신 같은 사람하고 결혼하러 온 게 아니랍니다. 그러자 산속 트롤은 벌컥 화를 내며 둘째 딸의 목을 쥐었습니다. 그리고는 딴광 속에 내던져 버렸습니다. 할머니는 집에서 둘째 딸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자 막내딸을 불렀습니다. 얘야, 너가 좀 나가서 네 언니들을 찾아봐야겠구나. 암탉을 잃은 것만 해도 속이 쓰린데 내 언니들마저 돌아오지 않으니 애간장이 바짝바짝 타는구나. 하나 돌아올 땐 암탉을 데려오는 것도 잊지 말아라. 이리하여 막내딸이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녀 역시 두 언니들처럼 이곳저곳으로 쏘다니며 뒤졌으나 암탉도 언니들도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이윽고 산으로 들어가 언니들의 이름과 암탉을 불렀지만 메아리만 들려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암탉은 산에서 춤추고 있지. 암탉은 산에서 춤추고 있어. 막내딸은 이상한 생각이 들어 소리나는 쪽으로 허둥지둥 달려가다 허방다리를 딛고 땅속 깊고 깊은 곳으로 곤두박질 치고 말았어요. 얼마 후 정신을 차린 그녀는 안으로 들어갈수록 점차 좋은 방이 늘어서 있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두려운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그녀는 이 방 저 방을 기웃거리다가 딴방에 누워있는 두 언니들을 보았습니다. 막내딸이 딴방 문을 닫자마자 트롤이 그녀 앞에 불쑥 나타났습니다. 이봐요, 아가씨. 어때? 내 마누라가 되어주겠어? 딴방에서 죽어있는 언니들을 보고 어떻게 된 일인지 짐작한 막내딸은 선선히 대답했습니다. 그러죠, 기꺼이. 이 대답을 들은 트롤이 대단히 기뻐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는 자기가 갖고 있는 좋은 옷을 고르고 골라서 가장 멋진 옷을 막내딸에게 주었습니다. 그 밖의 것도 많이 주었어요. 막내딸이 땅속에 들어온 지도 여러 날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눈을 내리깔고 침묵에 잠겼습니다. 그러자 트롤이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무엇 때문에 그리 상심하고 있는 거요? 그러자 막내딸이 입을 열었습니다. 집에 계신 어머니한테 갈 수 없기 때문이에요. 아마 어머니는 식음을 전폐하고 계실 거예요. 어디 옆에서 말이라도 붙여줄 사람이 있겠어요? 아, 그것 때문이었단 말이요? 당신을 보낼 수 없지만 내가 대신 다녀올 수는 있지. 가방에다 먹을 것을 챙기시오. 내가 갖다 주고 올 테니. 고마워요. 그럼 짐을 챙기겠어요? 막내딸은 가방 밑바닥에서부터 온통 금과 은을 잔뜩 쟁이고 그 위에다 음식을 조금만 쌓았습니다. 다 끓였어요. 이걸 들고 가세요. 트롤은 아무 의심 없이 가방을 들고 성큼성큼 나가버렸습니다. 막내딸은 트롤이 떠나자 허방다리 문틈으로 그의 거동을 몰래 살폈습니다. 어휴, 무슨 놈의 가방이 이리 무겁지? 무엇이 들었는지 풀어봐야겠다. 트롤이 걸음을 멈추고 가방을 뒤지려 할 때 막내딸이 외쳤습니다. 먹을 것이라니까 그러시네. 그냥 들고 가시라고요. 제기랄, 어느 틈에 엿보고 있었군. 트롤은 투덜거리면서 더 이상 가방을 뒤지러 들지 않았습니다. 읽고 늙은 호러미가 사는 곳에 이른 트롤은 창문으로 무거운 가방을 획 던져 넣었습니다. 이보라고요, 할멈. 당신 딸이 가져온 먹을 것이라오. 실컷 드시라고요. 딸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다 갖고 있으며 잘 살고 있다오. 이 일이 있고 난 얼마 후 어느 날 허방다리 문으로 순염소가 한 마리 떨어졌습니다. 누가 너를 이리 보냈더냐? 이 방정맞은 염소야. 트롤은 끙끙대는 염소를 붙들더니 화를 버럭 내며 다그쳤습니다. 그러고는 냉큼 목을 비틀어 탄광에 내던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막내딸이 이 끔찍한 광경을 보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 당신은 너무나 잔인하시군요. 그럴 필요가 전혀 없었어요. 그걸 내게 주어서 나와 함께 놀게 했으면 심심하지도 않고 오죽이나 좋았겠어요. 또르뚱하니 토라질 필요는 없어. 내가 금방 살려줄 테니깐. 트롤은 이렇게 말하더니 벽에 걸려있는 단지를 내려서 염소의 머리맡에 올려놓고 그 안에 들어있는 물약을 꺼내 발랐습니다. 그러자 염소는 이내 생기를 되찾았습니다. 어머나, 그 물약 참 대단한 거로군요. 트롤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트롤이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막내딸은 이날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그녀는 부랴부랴 큰 언니를 데려와 트롤이 염소를 되살려낼 때 썼던 단지를 내렸습니다. 물약을 몸에 발라주자마자 큰언니는 되살아났습니다. 그러자 막내딸은 재빨리 언니를 자루에 들어가게 한 뒤 그 위를 먹을 것으로 가려두었습니다. 트롤이 돌아오자마자 막내딸이 말했어요. 여보, 집에 계신 어머니 생각 때문에
걱정이 태산 같다오. 지난번에 갖다 드린 음식도 다 떨어졌을 게고 아무도 시중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 무척이나 적적하실 거예요. 그러니 다시 한번 다녀오세요. 이번에는 저 자루를 갖다 주고 오시는 거예요. 가는 도중에 열어보시면 내가 금방 알고 소리칠 테니 그리 아세요. 알겠죠? 뭐 그게 일이요? 냉큼 다녀오리다. 트롤은 자루를 들고 얼마쯤 가다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자루를 열어보지 않겠다고 막내딸과 한 약속을 깨트릴 셈으로 걸음을 멈추고 자루를 내려놓았습니다. 젠장, 무엇이 들었길래 이리 무겁담? 이거 원 궁금해서 견딜 수가 있나? 이쯤에서 자루를 열어본다면 집사람은 내가 그런 줄 꿈에도 모를 거야. 그러더니 트롤은 자루에 목을 묶어둔 줄을 허둥지둥 풀려는데 자루 안에 들어있는 큰딸이 꽥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다 보고 있는데 약속을 깨트릴 셈이에요. 자루를 열어보지 않겠다고 약속했잖아요. 트롤은 그 소리를 산에 있는 막내딸의 목소리로 착각했습니다. 제기랄, 그 마누라 한번 기막힌 눈을 가졌군. 이번에도 들키고 말았어. 트롤은 자루를 풀다 말고 다시 줄을 묶더니 허겁지겁 호러미의 집으로 내달아 오두막집 문 앞에 냈다 자루를 내팽개쳤습니다. 할멈, 자네 딸이 보내준 음식을 나와서 가져가오. 그 딸은 먹을 것 입을 것 부러워할 필요 없이 잘 먹고 잘 사니 그리하오. 이 일이 있고 난 얼마 후에 막내딸은 둘째 언니를 집에 되돌려 보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트롤이 집을 비우자 막내딸은 부랴부랴 언니를 되살려낸 다음 자루 속에 집어넣고 그 위에 금과 은을 가득 채운 뒤에 윗 부분만 먹을 것을 쌓아 가렸습니다. 그리고는 트롤이 들어오자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이번에도 어머니께 먹을 것을 좀 갖다 드리고 오세요. 부탁인데 가다가 자루를 열어보지 마세요. 난 여기에 이대로 있어도 그런 일이 있으면 가만히 있지 않을 테니 행여 열어볼 생각은 마세요. 그러리다 약속하겠소. 트롤은 자루를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얼마쯤 가다가 그는 다시 자루를 열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젠장, 웬 자루가 이리 무겁지? 아무래도 열어봐야겠어. 땀을 뻘뻘 흘리던 트롤은 자루를 내려놓고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러고는 자루에 목을 묶고 있는 줄을 풀려는데 느닷없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자루를 풀지 않겠다고 나랑 약속했잖아요. 냉큼 그대로 가져가라고요. 이번에도 트롤은 자루에서 들리는 소리를 막내딸의 목소리로 알아들었습니다. 거참 신통한 눈을 가진 여자로군. 이번에도 들키고 말았어. 트롤은 더 이상 자루를 풀어볼 염두를 내지 못하고 부랴부랴 홀어머니의 집으로 내달아 오두막 문 앞에 덜컹 자루를 내려놓았습니다. 할멈, 자네 딸이 보내준 먹을 것이라오. 어서 나와 가져가오. 자네 딸은 잘 먹고 잘 지내니 그리하오. 이 일이 있고 난 얼마오. 트롤은 얼마 동안 집을 좀 비워야겠다고 막내딸한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막내딸이 금세라도 쓰러지듯이 창백한 표정을 지으며 훌쩍거렸습니다.
난 이제 죽을 것만 같아요. 12시 이전에는 집에 돌아올 생각을 마세요. 너무도 기력이 없어 그 이전에는 후다닥 당신 상을 차려둘 수 없을 것 같아요. 공연히 미리 오셔서 기다리지 말고 그때 오세요. 트롤이 고개를 끄덕이며 나가버리자 막내딸은 허겁지겁 자기 옷에다 지푸라기를 채워넣고 이 허수아비를 난로 옆 의자에 앉혀두었습니다. 그리고 부지깽이를 쥐어놓자 이 허수아비는 영락없이 난로 곁에서 불쏘시개로 장작을 뒤적거리는 그녀처럼 보였습니다. 그러고 난 막내딸은 불이 나게 어머니와 언니들이 사는 집으로 내달았습니다. 가는 도중에 총을 든 포수도 데리고 갔어요. 12시가 지났을까? 바로 그때쯤에 밖에 나갔던 트롤이 땅속 자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보, 밥 좀 가져와. 트롤이 난로 곁에 앉아있는 허수아비 처녀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아니, 뭐라고 있는 거야? 밥 좀 가져오라니깐. 배고파 죽겠단 말이야. 그래도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트롤은 화가 벌컥 났어요. 밥을 가져오래도 내 말이 안 들려? 잠자고 있는 거야? 트롤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난로 곁으로 갔습니다. 그러자 웬걸 허수아비가 부지깽이를 들고 의자에 대신 앉아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머리끝까지 화가 치솟은 트롤은 허수아비를 힘껏 발로 걷어찼습니다. 그 바람에 둔한 소리를 내며 천장에 부딪힌 허수아비가 지푸라기로 어수선하게 방을 어지럽혔습니다. 그는 멍하니 서 있다가 무언가 생각이 난 듯 광으로 달려갔어요. 광에 있어야 할 자매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트롤은 사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아차렸습니다. 이것들이 모두 달아나 버렸구나. 내가 그래 가만둘 줄 알고. 트롤은 잽싸게 홀어머니의 오두막집으로 바람처럼 내달렸습니다. 그런데 오두막집에 이르렀을 때 포수가 꽝 하고 총을 쏘았습니다. 그러자 겁이 덜컥 난 트롤은 더 이상 걸음을 오두막집으로 옮기지 못했어요. 푸른 하늘에 웬 천둥소리람? 트롤이 우두커니 서 있을 때 다시 한번 천둥소리가 쾅 하고 터졌습니다. 이크, 이번엔 벼락이로구나. 트롤은 혼비백산하여 걸음아 날 살려라 하며 불이 나게 땅속 자기 집으로 내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막 허방다리 문 앞에 다다랐을 때 눈부신 햇살을 내뻗으면서 해가 떴습니다. 그러자 트롤은 펑 하고 터져버리고 말았습니다. 트롤이 죽고 없어진 이 마당에 그가 땅굴 속에 남기고 간 엄청난 보물을 되찾을 리가 누가 있겠습니까? 땅속 산속 깊은 곳 허방다리 문만 찾으면 될 거예요. 순염소 3마리. 옛날에 순염소 3마리가 살았습니다. 이들의 이름은 그라프였습니다. 어느 날 이들 3마리의 염소는 먹을 것을 찾아 언덕으로 갔습니다. 풀밭으로 가는 도중에는 다리가 있었는데 그 밑에는 눈이 퉁방울처럼 둥글고 코가 부지깽이처럼 긴 트롤이 살고 있었습니다. 언덕 풀밭으로 가자면
이 다리를 지나야 했습니다. 새 순염소 중 막내가 맨 먼저 이 다리를 후다닥 지나갔습니다. 그러자 다리 밑에 있던 트롤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떤 놈이냐? 내 다리를 허락도 없이 지나가는 게. 네, 저예요. 그라프 형제 중 제일 작은 막내예요. 저쪽 언덕 풀밭으로 풀 좀 뜯어먹을까 하고 지나가는 것이랍니다. 막내 순염소가 여린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트롤이 입맛을 다시며 말했어요. 쩝쩝. 네, 널 잡아먹어야겠다. 막내 순염소는 사정조로 말했어요. 아, 제발 절 잡아먹지 마세요. 보다시피 전 먹잘 것도 없는 몸집이에요.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제 뒤에 저보다 더 큰 염소가 올 테니. 그래? 그럼 그렇게 하자꾸나. 트롤은 막내 순염소를 그냥 보냈습니다. 조금 기다리자 두 번째 염소가 나타났어요. 둘째 순염소는 후다닥 다리 위를 지나갔습니다. 어떤 놈이냐? 내 다리를 허락도 없이 지나가는 게. 트롤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둘째 순염소가 기가 질린 목소리로 조그맣게 대답했어요. 아, 저는요, 새 그라프 형제 중 둘째인데 저쪽 풀밭으로 풀 좀 뜯어먹으러 가는 길이랍니다. 그러자 트롤이 입맛을 다시며 말했습니다. 쩝쩝. 네, 널 잡아먹어야겠다. 그러자 둘째 순염소가 화들짝 놀라 사정을 했습니다. 아, 잠깐. 절 잡아먹지 마세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제 뒤에 저보다 더 큰 염소가 올 것입니다. 그래? 그럼 그걸 잡아먹어야겠다. 트롤은 두 번째 염소도 놓아주었습니다. 조금 기다리자 몸집이 커다란 맏형 그라프가 나타났어요. 그는 쿵쾅거리는 소리가 날 정도로 잽싸게 다리를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그의 무거운 몸무게 때문에 다리가 삐걱거렸어요. 걔 누구냐? 허락도 없이 내 다리를 마구 짓밟으며 지나가는 놈이. 트롤이 버럭 외쳤습니다. 그러자 맏형 그라프가 퉁명스런 목소리로 내쏘았습니다. 나다. 새 순념수 중 맏형 그라프다. 트롤이 으르렁거렸습니다. 걔 있거라. 내 널 잡아먹어야겠다. 이 말을 듣고 맏형 순염소가 말했어요. 오냐, 이리 오너라. 창이 둘이 있다. 너의 눈을 쑤셔주마. 돌멩이도 2개 있다. 뼈를 추려주마. 말을 마친 맏형 순염소는 트롤에게 몸을 날려 두 뿔로 트롤의 양눈을 찌르고 머리를 쳐 부수어 몸통을 개울로 내던져 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언덕 풀밭으로 갔습니다. 새 순염소는 몸 놀리기가 힘겨울 정도로 실컷 배를 채우고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자유롭게 풀밭으로 갈 수 있었을 것이므로 새 염소는 한껏 살이 올랐을 것입니다. 으썩으썩, 으적으적, 으적으적, 으썩으썩. 감사합니다. 항상 평온하시고 행복하세요.